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좀 다른 문제를 다룰게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갭 투자를 하죠. 갭 투자는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동산을 구매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요. 이 전략은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에 근거한 거죠. 그래요. 왜 그런가요? 부동산 균형 가격은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의 연이자율을 나누면 구해지는 거죠.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산다는 전략은 뭔가요?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어느 정도 합당한 거죠. 완전히 합당하진 않죠. 왜 그래요? 연이자율의 고려가 빠져있죠. 그래요. 무조건 갭 투자가 무조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올바를 확률이 상당히 크죠. 큰 건 사실인 거예요. 필승의 전략은 아닐지라도 그래요. 상당히 합당한 투자 방법이에요. 연이자율이랑 이자율은 또 뭔가요? 올랐다 빠졌다 그러죠. 장기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연이자율이 순간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연이자율이 빠질 때 수익이 나겠죠. 괜찮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허점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필승의 전략이 될 수는 없죠. 아무리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연이자율이 장기간 올라가는 시기라면 그렇죠.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맞을 확률이 크죠. 그런데 또 다른 허점이 있죠. 부동산 투자 수익에는 전세만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어떤가요? 월세도 있고 반전세도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면 전세 가격 상승이 반드시 부동산 투자 수익의 증가로 이어질까요? 즉 전세 가격의 상승이 임대료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확률이 크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겠죠. 왜 그래요? 볼까요? 전세 월세가 올라가요. 여기서 뭐 반전세는 없다고 할게요.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면 어떤가요? 이것은 확실하게 임대료 상승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다 올라갔으니까. 전세도 임대료를 받는 한 형태죠. 임대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월세는 안 올라요. 전세만 올라요. 이 경우는 임대료 상승이에요, 아니에요? 임대료 상승이죠. 그렇죠. 임대료를 구성하는 게 전세와 월세가 있는데 월세는 그대로예요. 전세는 올라가니까 임대료 상승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전세, 월세 둘 다 올라가는 것보다는 임대료 상승이 덜하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월세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전세가 올라가면 임대료 상승이죠. 좀 임대료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앞 경우보다는.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전세가 올라가는데 월세가 하락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임대료가 하락하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는 건지 임대료가 그대로인지. 임대료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서로 상쇄되면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또 다른 경우가 있겠죠. 전세는 그대로인데 월세가 하락하면 어떤가요? 임대료 하락이죠. 월세는 그대로 있는데 전세가 하락해도 임대료 하락이죠. 하여간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월세가 하락하는데 전세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대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가 이제 거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신호를 잘못 읽고 매매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임대주택 공급량 수요량이 그대로로 할게요. 변화가 없어요. 공급량과 수요량에. 전세 공급량이 감소해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겠죠. 근데 공급량과 수요량이 그대로니까 어떻게 되나요? 월세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월세 가격이 하락하겠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어떤 경우 공급량과 수요량이 그대로일 때. 그래요. 지금은 그런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 전세 공급량이 증가해요. 그럼 전세 가격은 하락하겠죠. 대신에 월세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월세 가격은 증가하겠죠. 왜 그래요? 공급량과 수요량이 그대로니까 그런 거죠. 그래요. 하여간에 임대료 상승 원인은 뭔가요?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임대주택의 공급량보다 클 때 발생하는 거죠. 전월세 다 합친 거죠. 그래요. 이 경우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임대주택 공급량 증가하지만 수요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증가하는 거죠. 수요량이 근데 더 큰 폭으로 증가하죠. 그럼 임대료 상승하겠죠. 공급량 그대로이지만 수요량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도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큰 거죠. 따라서 임대료 증가하죠. 공급량 감소하지만 수요량 그대로이거나 증가하는 경우. 그 수요량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공급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커지죠. 또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는 당연한 거죠. 그래요. 그 수요량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공급량이 감소할 경우에. 당연하죠. 수요량 감소하지만 공급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도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크죠. 그 수요량 공급량보다 더 크죠. 더 큰 폭으로 감소하니까. 이 경우도 임대료가 상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느 경우일까요, 지금? 임대주택이 그대로라서 전세 공급량이 감소하고 월세 공급량이 증가하는 경우인가요?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단순히 그냥 임대주택 수는 그대로인데 전세 공급량이 감소하고 월세 공급량이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월세 가격은 하락하겠죠. 근데 월세 가격이 하락하지 않거나 올라가면 어떤가요? 그것은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한다는 얘기인 거죠. 단순히 전월세 전환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요. 임대주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 큰 문제인 거죠. 왜 그래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가 사회에서 가장 약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 경우겠죠. 수요량 감소하지만 공급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우겠죠. 왜 그래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사업자도 다주택자로 포함시킬 수 있죠. 다주택자로 하여금 집을 팔게 하고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팔게 하고 있잖아요. 사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래요.
실거주를 강화하고 있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 뭐 전세나 월세 끼고 집을 못 사잖아요. 사면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거죠. 임대주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임대료가 급등을 상승하고 있을까요? 공급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로 하여금 거의 강제적으로 집을 팔게 하고 있는 거죠. 살 수는 없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공급량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한 거죠. 대한민국은 단순히 전월세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이 4번이라는 4번의 경우로 가야 되겠죠. 심각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한번 볼게요. 근데 그 전세가 올라가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월세는 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부동산에 전해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뭐 취미삼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래요. 확인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증금도 다 틀리고 월세도 다 틀리죠. 그리고 최근에는 보증금이 너무 큰 경우도 많고 반전세가 많죠. 그래요. 그래서 딱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직관적으로 월세 역시 올라가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확인된 것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동작구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를 보면 6월달에 59.87제곱미터가 1억 원에, 보증금 1억 원에 120만 원에 거래됐어요. 7층이. 근데 8월에는 어떻게 거래됐냐면 59.77제곱미터. 면적이 약간 차이가 나죠. 그래도 뭐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8층이고 7층이고 그러니까. 근데 8월달에 거래된 거는 보증금이 2억 원에 월세가 150만 원이에요. 보증금은 2배로 뛰었죠. 월세도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작게 오른 게 아니죠. 1년에 보면 360만 원이 오른 거죠. 그래요. 20% 이상 올랐죠. 그래요. 확인된 거를 보면 월세는 올랐어요. 비교하기 어렵다고 얘기한 거는 보증금과 월세가 다 제각각이라서 그래요. 거기에다가 또 요즘 뭐가 있나요? 전월세 상한제가 있죠. 그래서 비교하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송파구 파크리오를 보면 2000년 8월 84.79제곱미터가 1억 원에 250만 원에 거래됐어요. 보증금 1억 원에 250만 원 거래됐어요. 13층이죠. 근데 9월에는 얼마에 거래됐냐면 84.97제곱미터가 약간 면적이 약간 다르죠. 1억 원에 213만 원에 거래됐어요. 15층이죠. 충성 비슷하죠.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한가요? 2010년 8월 달에 거래된 게 59.86제곱미터가 거래된 게 1억 원에 220만 원에 거래됐어요. 22층이죠. 그러니까 9월 달에 거래된 게 더 싸죠. 더 싸요. 근데 비교하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 뭐 보증금 1억 원에 213만 원 이렇게 거래하는 이가 있나요? 잘 없죠. 뭐 1억 원에 210만 원에 거래했고 220만 원이면 220만 원이지. 1억 원에 213만 원에 거래하는 이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년 전을 한번 살펴봤어요. 왜 이런 거래가 생겼는가. 그냥 한번 추리를 해보는 거죠. 보통 2년 계약이니까 2년 전을 살펴보면 되겠죠. 2018년 10월 달에 13층이 거래됐는데 3억 원에 155만 원에 거래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2018년 8월에 13층이 거래됐는데
보증금 4억 3천만 원에 83만 원에 거래된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2020년 9월에 거래된 거 이거는 이제 2018년 8월에 거래한 사람이 재계약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추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왜 그렇게 추리할 수 있어요? 3자에 집착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렇게 한번 추리해 볼 수 있는 거죠. 3자에 집착하는 거 보니까 2018년 8월에 83만 원에 거래한 사람이 재계약하면서 213만 원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에 이제 어떤가요? 또 다른 부분을 보면 그러면 2018년에는 얼마에 거래되냐? 84.9제곱미터가 보증금이 1억 원에 월세가 180만 원에 거래됐어요. 14층이죠. 그런데 어떤가요? 2020년 8월에는 얼마에 거래됐어요? 1억 원에 보증금 1억 원에 220만 원에 거래됐죠. 많이 오르긴 올랐죠. 2, 3년간 2년간 올랐죠. 그래요.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에 합당하죠. 2년간 월세 부동산 투자 수익도 증가하면서 부동산 균형 가격이 오른 거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좀 급등한 이유는 연이자율의 하락도 있는 거죠. 그래요.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뭐 서울 아파트 공급량은 많이 부족한 상태죠. 예전에 확인했죠. 그런 경우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급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부동산 정책으로. 공급 부족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나요? 서울 아파트 공급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서울 아파트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잘못된 정책인 거죠.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상승을 하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공급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인간에게 필수적인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전에 마스크로 설명했죠. 그걸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악이라 했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건 기본인 거죠. 이거는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많이 어겼죠, 이거를.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재건축 초과이익, 그래요. 금지도 그렇고, 환수도 그렇고, 안전진단도 그렇고,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 요건 강화한 것도 마찬가지죠. 또 도시 재생한다면서, 그래요. 개발을 막은 것도 잘못된 거죠. 다 그 공급을 감소시키는 정책인 거죠. 그건 악인 거죠. 악이에요. 뭐, 추후에 의심할 여지도 없는 거죠. 분명히 아파트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이죠. 아파트가 급하게 필요한데 생존 수단이죠. 그래요.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가요. 너무 빨리 예를 들어서 좀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수요자로 하여금 집을 못 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주택자를 일정 기간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 아파트 구매를 금지시켜야 되겠죠. 다주택자 서울 아파트 구매를 일정 기간 정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그래요. 물론 미분양 서울 아파트를 사겠다는데 그거를 막을 필요는 없죠. 그건 사게 할 수 있겠죠. 이 이상의 정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팔게 하면 무엇이 감소하나요?
강제로 팔게 하면 임대주택이 감소하죠. 그래서 그래요. 강제로 팔게 하는 거는 악한 행위죠. 임대주택도 중요한 거죠. 그래요. 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다주택자 서울 아파트 구매를 일정 기간 정지할 수는 있어요. 그 외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 수가 감소하게 돼서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임대료를 상승시켜서 결국은 집값도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다주택자 서울 아파트를 구매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로 팔게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팔게 되겠죠. 판매밖에 할 수 없으니까 팔게 되잖아요. 다주택자의 뭐 대부분은 꼭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게 목적은 아닌 거죠. 대한민국에서도 보면 알죠. 증여하는 경우가 많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보면 증여를 많이 하죠. 그리고 꼭 팔기 위해서 차익을 남겨서 팔기 위해서 다주택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임대료를 받다가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올라가면 팔겠죠. 하여간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수요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익이 많이 나면 파는 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팔 수밖에 없으니까. 다주택자 서울 아파트 판매만 가능하게 해놓으면 임대주택 수는 감소하겠죠. 일정 기간 정지시켜놓으면 나도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가 상승하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매로 없는 주택자가 힘들어지죠. 그게 다 집값도 상승하게 되죠. 그럼 임대료 상승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죠. 실거주 요건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울에 이제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들 중에서는 구매력이 약한 이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사나요? 전세나 월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죠. 그 사람들은 실수요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단지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끼고 살죠. 자기도 이제 임차인으로 살면서 임대인이 되는 경우죠. 전세 월세 끼고 살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 수가 증가를 하죠. 그럼 이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임대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다주택자로 하여금 이것도 일정 기간 집을 못 사게 하는 것도 규제인 거죠. 이 규제를 쓸 때는 절대로 실거주 요건을 강화시키면 안 돼요. 실거주 요건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전세 월세에 끼고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주택 수가 감소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뭐 실거주 요건 강화하고 이런 게 또 뭔가요, 다?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거죠. 실거주 하든 말든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입증이 되겠지만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거는 사회 전체 이익에 반하죠. 임대주택 수 증가하는 게 사회 전체 이익에 합당한 거죠. 그래야지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가 이익을 보는 거죠. 사회 전체 이익에도 반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사유재산 침해하고 시장 기능 방해하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악이라 보면 돼요. 그래요. 어떤 상품이 마약과 같이 사회 전체 이익에 반하는 어떤 그런 물건이 아닌 이상은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공급 부족으로 올라갈 때는 뭐 이 정도 이런 정책을 쓰는 게 맞겠죠.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뭐 그래요. 좀 너무 빨리 올라가면 안 되니까 뭐 다주택자 서울 아파트 구매 일정 기간 정지시킬 수는 있어요. 그 이상의 불이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주택 수가 너무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큰 피해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그럼 일정 기간 정지시키면 임대주택 수 감소는 어쨌든 필연적이잖아요. 팔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요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요자가 전세 월세 끼고 살면서 임대주택 수가 증가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